네,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질문을 종합해서 좀 드리고요. 또 사회자의 권한으로 돌발 질문들을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질문인데요. 뭐 이제 여행지에서 말을 타시다가 허리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결과 흉추 12번 골절을 당하셨고 이미 한 달이 지나서 많이 아프지 않지만 물리치료만 하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셨고요. 지금 계속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크게 나아지진 않고 여전히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척추 시술 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또 계속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좀 종합해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좀 이거 외에도 질문들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제 그냥 믿고 계속 지속하면 되는지 믿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종합적으로 좀, 예 선생님. 그 외국에서 말을 타시다가 다치셨다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힘드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다친 것과 없는 상태에서 다친 게 좀 다른데요.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리고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신경을 눌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안정적 치료, 또 보조기요법, 그리고 아까 말한 드라프시라고 신경 차단 주사를 해서 좀 드라프게 하는 걸로 시간을 좀 끌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압박률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되게 진단을 8주, 12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한 두세 달은 있으셔야 좀 안정이 되고 좀 덜 아파지시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뼈 하나 부러져도 그게 좀 그 완전히 낫고 내가 부러진 줄 까먹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한 세네 달은 걸리고 그 정도 걸리듯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있으시니까 계속 엑스레이 팔로우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서 더 내려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도 보통은 신경외과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신경외과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네.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압박골절일 때 주사 이렇게 6개 놓은 거 제가 사진 잠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건데요. 그러니까 드라프시라고 그쪽에다가 신경 나가는 데다 이렇게 약을 넣어가지고 좀 덜 아프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주사 치료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또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지금 교수님께 직접 질문이 들어와서 이건 아까 강의를 잘 안 들으신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진통제 말고 다른 치료제가 있는지 치료제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는 없는지 뭐 이런 걸 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어디까지 보시느냐가 결국은 관건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또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어주는 거를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신다면 그런 약은 없겠죠. 그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시 넣어주고 하는 그런 약은 없겠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아까 그 강정중 선생님이 본 MRI 보여주셨지 디스크가 많이 나온 환자였는데 한 4개월 있다 다시 찍어보니까 다 없어진 그런 게 있듯이 그럼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덜 아파야 운동도 하고 내가 좀 덜 아파야 생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덜 아프게 또는 좀 원활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또는 좀 쉬는데도 지장이 없게 또 덜 아파야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디스크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걸 그거를 치료라고 본다면 치료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운동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질문을 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에 안 좋은 운동 아까 설명 좀 해주셨는데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셨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시래요. 근데 가장 적합한 운동이 무엇일지 그다음에 뭐 4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요새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척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질환과 증상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를 조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다면 적합한 운동은 무엇일지 그런 걸 좀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허리 안 좋은 운동은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도하게 회전이 되는 운동. 그러니까 한쪽 팔 가지고 하는 테니스라든지 골프처럼 회전력이 필요한 운동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볼링 같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하게 진동이 척추로 전해지는 운동. 아까 그 이제 말 타시다가 다치신 분도 부러지신 뭐 아주 큰 일을 당하신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승마를 하시면은 디스크가 점점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높이가 내려앉는 퇴행성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뛰는 운동 뭐 짧게 하시면 나쁠 건 없는데 마라톤처럼 길게 하시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까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아플 때 운동하다가 아프면 운동 계속 해야 되냐, 참고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통증 때문에 병원 오실 정도로 심하시다면은 치료 목적으로 운동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고 하시다가 분명히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거는 몸이 허리를 잠시 쓰지 말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이겨가지고 허리를 쓰다 보면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깨끗이 없애고 회복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운동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드는 게 제가 여기 입 옆에 찢어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입 찢어지면 입 벌리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든 나는 입을 벌려야겠다고 계속 벌리시면은 회복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입을 덜 벌리고 있어서 여기 회복이 되는 시간을 주는 것처럼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과도하게 움직이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운동은 수술도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허리 여러 부분을 다 이렇게 고정시켜 버린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움직일 거를 우리 고관절 여기 엉덩이 부분이 대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 연부 조직이 딱딱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로 너무 과하지 않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교육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이렇게 다리 저림증 같은 거 오고요 허리에 통증 오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은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허리 수술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요. 일단 척추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허리만 해도 5군데, 6군데가 됩니다. 제일 안 좋은 데를 수술을 하죠. 제일 안 좋은 데를 수술을 하시는데 보통 수술하시는 분들이 뭐가 요인이 있어서 빨리 나빠지신 거거든요. 뭐 유전적으로 우선 좀 약할 수도 있고요. 근육이 약할 수도 있고 자세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운동도 부족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 발생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아마 제일 안 좋은데 한 군데만 수술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신다고 저는 외래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자동차 사람은 부품을 바꿔 끼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관절 수술이랑은 또 다릅니다. 척추는요. 관절 수술은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딱 바꿔 끼면 10년, 20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허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하거나 살짝 풀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또 관리가 잘 되느냐?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러면 증상도 좀 좋아지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체격이 좀 마르신 편이세요. 뚱뚱하신 분들도 물론 안 좋지만 마르신 분들도 주위에 버틸 수 있는 뭐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유지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수술하신 부위가 조금 나빠졌을 수도 있겠고
수술비 위쪽이나 아래쪽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뭐 심할 정도 아니니까 거긴 수술을 안 했겠죠.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치료들을 좀 병행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세 똑바로 잡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혼내는 게 외래에서 저도 뭐 혼낼 일, 뭐 군번은 아니지만 윗분들한테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요가나 아쿠아, 수영, 거꾸리라는 운동이 있나요? 이런 예, 이런 것들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거꾸리는 아마 견인치료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예,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제 허리 늘려주는 데는 도움 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매달리다가 떨어지시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머리가 밑으로 가는 거는 어르신들 혈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하면 좋은 운동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요가 교실들이 대부분 어떻게든 고객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예, 이곳이 훌륭한 요가 교실이라는 거를 좀 뽐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가면은 다들 정말 하기 힘든 동작들을 다 따라 하시니까 나도 따라 해보겠다 하시면서 예, 손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초보자를 위한 곳은 가보셔도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몇 번 해보고 불편하면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영은 능숙하신 분들은 하시지만 처음 배우실 거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쿠아 같은 경우는 허리나 무릎 아파서 병원에서 맨날 걸어 다니라고 운동하라고는 하는데 저 100m만 걸어도 아파서 못 걸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력 때문에 좀 덜 아프시면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물이 주는 좋은 자극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으로 예, 느끼는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좋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아까 강경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자세하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협착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고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꼭 수술을 정말 해야 되는지 수술을 안 받으셨으면 하는데 주사나 시술로는 안 되는지, 그다음에 요즘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많지만 수술법과 뭐 시술법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일단 수술하고 수술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비수술이거든요. 저도 이제 주위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친척분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친구 이제 어머니 아버님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 나머지 수술은 다 치료는 비수술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거 말고 나머지 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제한은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나머지 치료를 하셔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무슨 옵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옵션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셔서 이거 해서 좋으시면 이거 하셔도 되고 저거 해서 좋으시면 저거 하셔도 되고 주사 맞고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 분들 약만 드시면 되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꼭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뢰할 만한 의사분하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는 해보시고 싶은 만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술을 이 세상에 좋아하는 환자분들은 없어요. 저도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환자분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들도 그 외과 의사들이라고 뭐 수술을 좋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고 단계가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되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자세도 해보고 안 되면 차단술이라는 거 있죠. MRI 찍고 CT 찍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사도 놔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술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시술이라는 거는 뭐 저희 과도 하지만 뭐 다른 뭐 재활과에서도 하시고 마취통증과 같은 데서도 하시는데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뭐 고주파 뭐 치료술 같은 걸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단계별을 거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권장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시술법 중에 이제 개인 병원들에서는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나친 고가의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뭐
뭐 주사랑 뭐 큰 신경 차단술이랑 큰 차이가 없는 무슨 간단한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뭐 몇백만 원씩 받게 된다든가 그런 시술 방법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척추 협착증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지 이거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보통 미국 그는 FDA에서 승인하거나 혹은 거기서 판단한 거는 6개월에 6번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실 때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당이 한 300까지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이현아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 어느 병원에서는 그런 병원은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제 아프시니까 맞으면 일시적으로 좀 나으시니까 이제 자꾸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갔다가 또 저기서 맞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한 6개월에 한 6번까지가 권장하는 거고요. 물론 좀 좀 더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고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이 많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MRI를 해서 정말 그 부위가 진짜로 문제가 있고 그거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놓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먼저 맞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쪽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약물 치료에도 좀 모자라서 거기라도 좀 더 하게 하고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지체돼서 이제 뭐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직성 척추염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면역계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셔서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전으로 인한 건지 그러면 이제 예방은 불가능한 건지 이것은 반드시 유전이 되는 건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강직성 척추염은 90% 정도의 환자가 그 HLA-B27 유전자가 양성인데요. 유전자가 없는 10%의 환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발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환자들 또는 이제 일반 건강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HLA-B27 유전자가 있는 있는 사람의 1에서 6% 정도만 실제 질병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긴 하지만 유전자 하나로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전적 소인과 어떤 생활 환경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맞물렸을 때 발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가까운 가족 내에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예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로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척추가 굳어진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뭐 통증이나 장애를 얻는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결혼해도 되나요? 자녀한테 유전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HLA-B27 유전자가 부모 중에 한 부모가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자녀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절반 정도 되지만 그 유전자를 갖는다고 해서 다 발병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만 발병을 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사실 묻혀 있는 척추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사실 치과 의사 중에도 있고요. 뭐 한의대생 중에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뭐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종의 분들도 다 그런 병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직업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훌륭하게 다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뭐 결혼을 이걸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에서 아예 병이 없어지는 떠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외부 요인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스스로 면역 체계가 이제 자기 몸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다고는 말을 안 하지만 이런 활동이 없도록 억제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관해가 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 그래서 관해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질환이고 그래서 충분히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 계시는데 뭐 간단하게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오늘도 아까 오전에 외래를 진료를 보고 왔는데요. 새롭게 류마티스 관절염 신한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개인 정형외과 의원에서 계속 약물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고 몸 건강 상태가 나빠서 이제 자녀분들이 모시고 온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아픈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거나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염증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발처럼 작은 관절이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가 같이 동시에 아파요. 그게 전형적인 발병 양상인데 노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고령에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그런 관절이 아픈 거죠.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연골이 변성이 되고 닳아지면서. 근데 그 노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형적인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관절이 다발성으로 오는 전형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무릎이나 발목, 어깨 같이 이런 큰 관절이 한두 개가 붓고 아픈 걸로 시작하는 관절염도 그런 양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서 발병하는 고령의 연령에서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가락이 붓고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냥 무릎이 붓고 반복적으로 물이 차고 이런 식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를 왕왕 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퇴행성 관절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절이 자꾸 열감이 있고 붓고 물이 차고 이런 게 반복되면 한 번쯤은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서 상담을 다시 면밀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한방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고. 일단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처방을 받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아까 그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고 수술을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병원 같은 경우 조금 과하게 그런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한 번 더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받은 후에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런 한방적인 보존 치료가 도움이 되시니까 뭐 한방 쪽에서도 받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도 받고 그러시면 됩니다. 한방에서도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를 또 물어보셨거든요. 예, 저희 가능하다면 한방병원에도 어떤 것들이, 입원실이 있어서 예전에는 뭐 경희대 한방병원 하면 중풍 환자들만 이렇게 입원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으신데 지금은 그 뭐 특화 센터도 많이 생기고 특화 클리닉도 많이 생겨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다 입원을 하세요. 그래서 안면마비 분들도 오시고 뭐 화병 환자분들도 입원하시고 그다음에 척추나 관절 환자들도 입원하시는데 그 척추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와서 아침, 점심, 저녁 한약도 드시고 침도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2번 맞으시고 뭐 전기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공요법 체조도 하시고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저희 경희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상담 받아서 입원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이쪽에 마이크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선생님께서 당뇨 환자가 주사를 맞으면 뭐 300 이상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1년 전서부터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 뭐 협착증이라나 뭐 그래가지고 세너 군데 다니면서 다녀봐서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좀 맞아볼까 그러는데 혹시 그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그 주사가? 주사는 안 맞아보셨고요. 안 맞았어요. 네. 약만. 지금 어머니가 괴로우신 건 허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다리는 안 아프시죠? 다리는 안 아프고 허리가 네. 아픈데 허리가 지금 1년 전부터 아프면서 이렇게 자꾸 굽어요, 허리가. 네. 아무리 필라고 그래도 이렇게 자꾸 굽이고 근데 누웠거나 앉아있거나 그럴 땐 통증이 없는데 이제 걸어 다니거나 주방에서 뭐 일을 하면서 이제 엎드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통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굽어졌어요. 지금 제가 봐도. 싱크대 하실 때도 여기에 뭘 대고 일하시게 돼요. 자꾸 일하실 때 싱크대 될 수 있으면 설거지하실 때도. 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네. 근데 많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싱크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의지하고 자꾸 할 수 있어요. 의지하게 예. 돼요. 예. 어머니 이제 전형적인 저기 척추가 이렇게 점점 앞으로 굳는 예. 이런 이제 변형들이 시작되시는 부분이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주사 치료 주사 치료 자체가 통증을 조금 경감시켜 드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얼마나 굽었나를 보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착증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그 앞으로 이렇게 굽는 그런 병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평소에 다니시기 편하시려면 차라리 등에다가 약간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시면 안 굽어져서 좀 나으실 수는 있는데요. 그건 잠깐 임시 반평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통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주사를 좀 드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머니 병에 있어서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면 그 병원에서는 아마 그 약을 반으로 줄일 거예요. 조금 덜 완화가 되더라도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도 그 어머님의 전신 질환인 당뇨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조절해 주실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거기 마이크 좀. 저 못을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한 2년이 됐는데 이 고정된 철심을 빼도 지장이 없는지 그러면은 운명할 때까지 철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수술을 했는데도 후유증이 통증이 참 심할 때는 좀 있고 덜할 때도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후유증이 좀 없을 수 있는지 철심을 빼도 관계없는지 철심을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지 그걸 좋은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술 전보다는 걸음걸이나 이런 게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허리는 째고 뭘 넣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은 조금 손해 보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리는 좋아졌지만, 근데 그럼 나사못을 그러면 그 나사못을 뽑냐? 그 뽑으면 좋아질까?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압이 다 되면 뼈가 다 서로 붙었으면 뒤에 나사못을 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과연 그 나사못이 들어가서 지금 아프신 거냐, 그냥 아프신 거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고정을 시켜놨는데 후유증은 있습니다. 네. 감수를 하는데 혹시나 우리 하다 보면은 철심으로 인해서 척추가 완전 빠가지지 않겠냐. 조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걱정이 되시면은 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해도 철심은 평생 그렇게 가져가는 게 없어요. 네, 뭐 빠개지고 이런 건 아니죠. 예, 아주 드물게 있죠. 예. 한마디 못해도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4번, 5번을 붙이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붙어 있는 게 그 철심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뼈끼리 붙은 거거든요. 붙어 있기 때문에 철심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뭐 틀니 해놓고 나중에 틀니 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가지고 사시면 되고요. 네,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